세계 최초로 한국이 해냈습니다. 지금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기 때문이었죠. 미국은 수조 원을 쏟아부었고 영국과 이스라엘도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레이저 대공무기를 실전 배치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초였습니다. 발사 비용 단돈 2,000원. 레이저 무기의 위력에 들어오는 순식간에 사라졌죠. 한국이 준비하는 차세대 무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제이슨 콜입니다. 워싱턴 DC 기준으로 가장 잘 나가는 방산 전문지 디펜스 리뷰의 선임 기자죠. 1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 취재도 했고 핵잠수함 내부에도 들어가 봤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카운트다운을 바로 옆에서 들어봤습니다. 웬만한 건 이제 놀랍지 않아요. 취재를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들을 너무 많이 봐서 무서운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덤덤해지는 거죠. 지난달 저는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있었습니다. 미 해군이 차세대 레이저 무기 실사격 테스트를 한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간 거였어요. 현장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거대한 굉음이 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막 한복판에 차량 한 대가 멈춰 서 있고 그 위에 올려진 장비가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관계자들이 이어폰을 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있던 드론이 그냥 떨어졌어요. 연기도 없고 불꽃도 없었습니다.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마치 편집된 영상처럼.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로 찍고 있었는데 셔터 소리가 사막에 혼자 울렸습니다. 관계자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뷰파인더에서 눈을 떼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군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흥분도 없고 감탄사도 없었어요. 미국이 레이저 무기 기술을 이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저한테는 이미 기정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사 첫 문장을 머릿속으로 완성했습니다. 미국이 레이저 무기 시대를 열었다. 기사는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넘었어요. 사흘 만에 조회수 40만. 국방부 공보실에서 인용 허락 요청이 들어왔고 상원 군사위원회 보좌관이 직접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편집장 마이크 헤이워드는 제 기사를 프린트해서 편집실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마이크가 저를 불렀습니다. 편집장실은 항상 어수선했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고 화이트보드엔 기사 라인업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마이크는 60 가까운 나이에도 정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뭔가를 씹고 있거나 뭔가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그는 볼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시리즈 마무리는 뭐로 가?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답했습니다. 비교편이죠. 미국이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거요. 영국이랑 이스라엘, 독일 순서로 훑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독자들이 원하는 그림이잖아요. 마이크가 볼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어요. 뭔가를 꺼내서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보도자료를 누군가 번역해놓은 문서였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세계 최초 실전 배치 완료. 저는 그 종이를 집어 들고 읽었습니다. 다 읽는데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마이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동의하는 것도 반박하는 것도 아닌 표정이었어요. 저는 종이를 다시 책상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비교 대상 목록에 넣을 수는 있죠. 한 페이지 분량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직접 가봐. 네, 서울 가서 직접 보고 와. 한 페이지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크는 20년 경력의 편집장이고 저는 그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을 가서 직접 봐야 할 이유가 뭔지 당시엔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녀오면 기사 구조는 그대로고 한국 파트가 한 챕터에서 두 챕터로 늘어나는 정도겠지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 초고를 미리 써두려고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세계 최초 실전 배치. 그 문장이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미국의 레이저 무기는 아직 시험 단계였어요. 실전 배치는 2027년이 목표였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하늘을 지키고 있는 레이저 무기는 어느 나라 것인가? 저는 그 질문을 노트북 화면에서 지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었으니까요. 기내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그 질문으로부터 잠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조용했어요. 미국 공항들과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데 소란스럽지 않은 그런 묘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면서 이 나라에 대해 제가 아는 게 생각보다 적다는 걸 처음으로 의식했습니다. 현지 코디네이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서, 32살, 한국 방산 전문 프리랜서 코디네이터라고 소개했어요. 저더러 그냥 준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친구였는데 첫 악수를 하면서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준이 제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브리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연, 운용부대 면담. 하나씩 짚으면서 동선을 설명하는데 막힘이 없었어요. 이 친구, 단순한 코디네이터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준이 물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쓰실 건가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답했습니다. 미국 레이저 무기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보여주는 비교 기사요. 한국 청광은 그 맥락 안에서 다루는 거고. 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룸미러로 그의 눈이 보였어요. 뭔가를 삼킨 것 같은 표정이었죠. 저는 그 표정이 약간 거슬렸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잠시 후 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콜 기자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하세요. 미국 레이저 무기가 실제로 지금 어딘가 배치돼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저는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함정 탑재 시험 중, 정식 전력화 목표 2027년. 그 문장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시험 단계입니다. 전력화는 몇 년 뒤 목표고. 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말을 끄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은 침묵이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노트를 꺼내서 뭔가를 적는 척했습니다. 그 침묵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싶었어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자 빌딩들이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미국 도심과 다른 건 아닌데 묘하게 밀도가 달랐어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좁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저 건물들 어딘가 위로 지금 이 순간 무언가가 하늘을 스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한 자신이 좀 어색했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감상적인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짐을 풀면서 노트북을 켰어요. 이미 써놓은 기사 초고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레이저 무기 시대를 열었다. 그 제목이 화면 위에 있었는데 서울에 와서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제목 자체가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12월 서울의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차가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차가웠어요. 내일 브리핑. 거기서 직접 확인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창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잠자리에 누워서도 준의 그 질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레이저 무기가 실제로 지금 어딘가 배치돼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질문에 저는 단순하게 답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상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분야를 취재해온 사람이 왜 그 질문 하나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건지.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내일 브리핑이 생각보다 불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방위사업청 브리핑룸. 저는 회의실 문을 열면서 내심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번쩍번쩍한 전시물들, 대형 화면에 띄워진 화려한 발표 자료, 무기 성능을 극적으로 과장한 홍보 영상. 어느 나라를 가도 방산 관련 공식 브리핑은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자기 무기가 최고라는 걸 설득하려는 자리니까요. 회의실은 수수했습니다. 긴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 벽에 걸린 스크린 하나. 장식도 없고 과한 조명도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오히려 긴장이 약간 풀렸습니다.
홍보용 쇼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담당자가 들어왔습니다. 김재원 부장이라고 소개했어요. 45에서 50 사이로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의 힘이 예상보다 셌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노트와 펜을 꺼내는 동작이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천광은 광선묘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이다. 출력은 20kW급, 드론과 소형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특화돼 있으며 2024년 12월 서울 수도방 이사령부에 실전 배치가 완료됐다. 저는 받아 적으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실전 배치라는 표현을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시는 건가요? 시험 운용 단계가 아니라 실제 작전 임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김 부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수도권 핵심 시설 방호 임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어요. 미국의 레이저 무기 시스템, 함정 탑재 시험 중. 정식 전력화 목표 2027년. 영국의 레이저 무기 체계, 개발 완료 후 배치 일정 논의 중. 이스라엘 레이저 방공 시스템, 실전 배치 발표했으나 실제 운용 여부 불확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레이저 무기를 가지고 하늘을 지키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그 계산 결과를 잠시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어요. 인정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발사 비용은요? 1회 발사에 약 2,000원 수준입니다. 저는 통역사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한번요. 2,000원이요? 네. 전기 비용이 주된 비용이거든요. 저는 노트에 2,000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한동안 바라봤어요. 미국 레이저 무기의 운용 비용은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도 발사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레이저 무기는 발사당 약 3,000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도 파격적인 수준이라고 업계에서 화제가 됐었죠. 2,000원은 그것과 엇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한계점은 뭔가요? 어떤 조건에서 성능이 떨어집니까? 김 부장의 표정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감추려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날씨입니다. 비나 짙은 안개, 황사가 심한 날에는 레이저 출력이 저하됩니다. 이건 레이저 무기 전반의 물리적 한계예요.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솔직함에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방산 브리핑에서 자기 무기의 한계를 이렇게 단호하게 먼저 꺼내는 경우는 흔하지 않거든요. 현재 출력이 20kW라고 하셨는데 미국의 경우 이미 수백 킬로와트급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출력 면에서의 격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 부장이 노트를 한 장 넘겼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블록2는 출력과 사거리를 높인 기동형으로 현재 개발 중이고 블록3는 100kW 이상을 목표로 2028년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출력 경쟁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미국을 앞선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멈췄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앞선다고 보십니까? 김 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 실제로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준이 통역을 마치고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준이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 기사가 내가 생각했던 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브리핑 다음 날 오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연장. 도착했을 때 하늘이 맑았습니다. 12월 서울의 하늘은 차갑고 높았어요. 시연장은 경기도 외곽의 넓은 공터였는데 주변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관계자들이 미리 나와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챙기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브리핑에서 들은 내용은 알겠는데 눈으로 봐야 믿는 사람이 저거든요. 천광블록1이 차량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생긴 건 생각보다 투박했어요. 두꺼운 원통형 장치가 회전 가능한 마운트 위에 올라간 구조였는데 번쩍이는 첨단 무기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솔직히 약간 실망했어요. 모하비 사막에서 봤던 미국 레이저 무기는 훨씬 위압적으로 생겼거든요. 크고 묵직하고 뭔가 있어 보였습니다.
천광은 그에 비하면 좀 수수했어요. 그런데 수수한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연 담당자가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고도와 속도로 날아오는 소형 드론들을 대상으로 실제 격추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드론 수는 총 6대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제법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운용 요원이 화면을 보면서 조작했어요. 클릭 하나.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날고 있던 것이 날지 않게 됐어요. 저는 셔터를 눌렀는데 뭘 찍은 건지 몰랐습니다. 이미 없어진 걸 찍은 거니까요. 두 번째 드론,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같았습니다. 소리도 없고 연기도 없고 불꽃도 없었어요. 그냥 있던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걸 잊고 있었어요. 그냥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드론이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각도를 다르게 했어요. 측면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운용 요원이 화면을 보면서 마운트를 돌렸어요. 천광이 드론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클릭,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전부 6대, 전부 격추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6번째가 떨어지고 나서야 알아챘습니다. 천천히 내뱉으면서 카메라를 내렸어요. 손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화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최 수석이라고 했습니다. 40 초반에 안경 쓴 남자였는데 제 표정을 보면서 살짝 웃었어요. 어떠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말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랐어요. 인상적이다는 말이 너무 약했고 놀랍다는 말은 이 분야에서 15년을 보낸 제가 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최 수석이 대신 말을 이어받았어요. 조용하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도심에서 쓸 수 있는 무기거든요. 미사일을 도심에서 쏠 수는 없잖아요. 총은 위험하고 천광은 소리도 없고 파편도 없고 연기도 없어요. 유리창 하나 안 깨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 무기가 왜 서울에 배치됐는지를 피부로 이해했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2천만 명이 사는 수도권, 빌딩이 빽빽한 도심. 그 하늘 위로 드론이 날아온다면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었던 거죠. 천광은 그 공백을 메운 겁니다. 저는 최 수석에게 물었습니다. 비용이요. 방금 6대 격추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최 수석이 잠깐 계산하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12,000원 정도요. 전기료로.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6대, 12,000원. 대당 2,000원. 고급 드론 한 대 값이 수천만 원입니다. 그걸 2,000원으로 잡는다는 건 공격하는 쪽이 무조건 손해라는 뜻이에요.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공격이 되는 거죠. 저는 그 구조를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노트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전쟁의 경제학이 바뀌는 얘기다. 차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차가 출발하고 한참 뒤에 준이 룸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콜 기자님. 네. 뭔가 적으셨어요? 저는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어요. 기사 각도 재검토 필요. 준에게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적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밤, 저는 방 안에서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놓고 앉아 있었는데 화면만 바라봤어요. 기사 초고가 거기 있었습니다. 절반쯤 써놓은 것들, 제목부터 소제목까지. 미국이 레이저 무기 시대를 열었다. 그 제목이 화면 위에 떠 있었는데 볼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쓴 문장인데 남의 문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일어나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마시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빌딩 사이사이로 불빛이 가득했는데 그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 천광이 하늘을 스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도 없이, 연기도 없이.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미국 레이저 무기 자료를 다시 꺼냈어요.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함정 탑재 시험 중. 정식 전력화 목표 2027년. 출력 수백 킬로와트급 개발 중. 그리고 천광. 실전 배치 완료. 수도권 방호 임무 수행 중. 출력 20 킬로와트. 발사 비용 2,000원. 두 줄을 나란히 놓고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출력만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순간 하늘을 지키고 있는 건 한국 것이죠. 어느 쪽이 앞선 건지 그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편집장 마이크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어요. 마이크, 나 지금 좀 복잡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전화를 하면 마이크가 뭐라고 할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써, 콜. 미국이 출력에서 앞선다. 그거면 충분해. 독자들이 원하는 건 그거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출력에서 미국이 앞선다는 건 팩트니까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미국 방산산업의 우위를 전제로 기사를 써왔어요. 단순히 미국 편을 든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앞선 게 맞았으니까요.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정밀 유도무기. 어느 분야를 봐도 미국이 선두였어요.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미국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 하나만큼은 지금 이 순간 한국이 먼저 해낸 게 맞았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해야 하는가? 기사에 그걸 써야 하는가? 써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니까요. 사실을 쓰는 게 직업이니까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쓰는 순간 15년 동안 제가 전제해온 것들이 흔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보였어요. 한국한테 밀렸다고 쓰면 이 업계에서 어떤 반응이 올지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더니 마이크였어요. 저는 잠깐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어요. 콜, 초고 언제 보내줄 거야?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마이크, 나 방향 바꿔야 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 레이저 무기, 실전 배치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어. 지금 이 순간 실제로 하늘을 지키고 있다고. 그걸 기사에 쓰지 않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야. 마이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콜, 냉정하게 생각해봐. 출력에서 우리가 앞서는 건 팩트잖아. 그것도 써야지.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마이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한숨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광고주 얘기, 독자 반응, 업계 시선. 그 모든 게 한숨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자고 다시 생각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났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시연장에서 봤던 장면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드론이 소리 없이 떨어지던 것들, 클릭 몇 번으로 처리되던 것들, 그리고 마이크의 한숨. 내일 일정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운용 담당 장교와의 면담이었어요. 거기서 또 뭘 보게 될지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미 충분히 복잡한데 더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결국 새벽이 다 돼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건지 아닌지도 몰랐어요. 그냥 천장이 어두워졌다가 어느 순간 창밖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기사 초고를 지웠습니다. 제목부터 소제목까지 절반쯤 써놨던 것들을 전부요. 삭제 버튼을 누르는데 5초도 걸리지 않았는데 그 5초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15년 경력의 기자가 취재 사흘 만에 기사 방향을 완전히 뒤집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업계에서 그런 얘기가 돌면 어떻게 보일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렸다고 할 거예요. 한국에 가서 세뇌당하고 왔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지웠습니다. 이상하게 지우고 나니 오히려 속이 편했어요. 거짓말 위에 기사를 얹고 있었다는 게 이제야 보였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 절반만 말하는 것. 그게 어쩌면 더 나쁜 거죠. 준이 아침 일찍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정은 용산 인근 방호시설 외곽 시찰이었어요. 천광이 실제로 배치돼 운용 중인 지역 근처였습니다. 내부까지는 들어갈 수 없지만 운용 담당 장교와 면담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준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어제 잠 못 주무셨죠? 진술이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어요. 티가 납니까? 많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준이 차를 출발시키면서 덧붙였어요.
어제 편집장이랑 통화하셨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취재 오신 분들 대부분 거기서 막히거든요. 본국 눈치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아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 횡단보도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다들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하늘 위로 지금 이 순간 천광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저 사람들은 알까요? 알든 모르든 누군가는 지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면담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운영 담당 장교는 이재성 소령이라고 소개했어요. 마흔 언저리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이 넓고 두꺼웠어요. 오래 무기를 다뤄온 손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제 쪽을 바라보는 눈빛에 경계심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저는 바로 핵심을 물었습니다. 실제로 운용해보니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능이요. 이 소령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고르는 것 같았어요.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말을 고르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드론 잡는 건 이제 긴장도 안 됩니다. 긴장이 안 된다고요? 네. 나타나면 그냥 없애면 되거든요. 처음엔 저도 신기했는데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일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멈췄습니다. 긴장도 안 된다. 그냥 일이 된다.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무기를 취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군인이 무기를 믿는다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믿다 못해 당연하게 여긴다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한계점은요. 날씨죠. 비 많이 오거나 안개 짙은 날은 출력이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물리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날씨 나쁜 날엔 다른 대응 수단이랑 같이 운용합니다. 저는 계속 적으면서 물었어요. 북한 드론 도발이 계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응 수단이 없었던 건가요? 이소령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짧게 말했어요. 있었죠. 총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가라앉는 걸 느꼈어요. 총. 소형 드론을 총으로 잡는다는 건 도심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총알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 공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공백을 천광이 메웠다는 거고요. 저는 노트에 그 두 글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총. 그 단어 옆에 별표를 쳤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준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한강을 지나는데 강물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기사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교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뭔가가 바뀌고 있다는 기사였어요. 그날 오후 예정에 없던 만남이 생겼습니다. 준이 저녁 자리를 잡았다고 했어요. 방산업계 관계자인데 비공식적인 자리라 이름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천광 개발 초창기부터 참여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종로의 한 조용한 식당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상대는 60 가까이 돼 보이는 머리가 희끗한 남자였습니다. 정 박사라고만 소개했어요. 소주잔을 앞에 두고 앉은 모습이 학자보다는 장인에 가까운 인상이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손목이 두꺼웠어요. 오래 연구실에서 뭔가를 만져온 손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한국 음식은 입에 맞냐? 서울 날씨는 어떠냐 같은 것들이요. 저는 적당히 맞장구를 치면서 속으로 본론을 기다렸습니다. 소주가 두 순배쯤 돌고 나서 정 박사가 먼저 꺼냈어요. 미국 레이저 무기 취재하고 오셨다고요. 네. 모하비에서 실사격 현장 봤습니다. 정 박사가 소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잠깐 그 잔을 내려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떻던가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출력이 우리 천광보다 훨씬 높더군요. 정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거기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지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잠깐 멈췄어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콜 기자, 무기에서 중요한 게 출력만은 아니에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배치입니다. 아무리 출력이 높고 성능이 좋아도 현장에 없으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미국이 출력을 키우는 동안 다른 걸 먼저 했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걸 먼저 만들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걸로.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받아 적었습니다.
취재 15년 동안 저는 항상 스펙을 중심으로 무기를 봐왔어요. 출력, 사거리, 명중률. 숫자가 높은 쪽이 앞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틀리지 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 박사가 소주를 한 잔 더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만드는데 25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5년이요. 1990년대 후반부터 연구를 시작했으니까요. 중간에 예산이 끊기기도 했고 기술 벽에 막히기도 했습니다. 포기하라는 얘기도 여러 번 들었어요. 정 박사의 목소리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감정을 감추는 사람의 낮아짐이었어요. 그래도 계속했죠. 왜냐고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정 박사가 말할 것 같았거든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종로 밤거리의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북한 드론이 청와대 위를 날아다니는 나라니까요. 저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10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10글자 안에 25년이 들어 있었어요. 예산이 끊기고 기술 벽에 막히고 포기하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계속한 25년이요. 저는 미국에서 레이저 무기를 취재할 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선 항상 미래 전장 이야기를 했어요. 개념 증명, 기술 선도, 글로벌 리더십, 거창한 말들이었는데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정 박사의 말은 달랐어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서웠던 거죠. 실제로 하늘 위로 드론이 날아온 나라이니까요. 그 무서움이 25년을 버티게 한 거였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언제 마셨는지도 몰랐습니다. 정 박사가 제 잔에 소주를 따라줬습니다. 저는 받으면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가 기사에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 박사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어요. 좋은 기사 써주세요. 사실대로만.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12월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웠어요. 그런데 머릿속은 오히려 이상하게 맑았습니다. 이 기사가 어떤 기사여야 하는지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알 것 같았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화면 위에 새 제목을 쳤어요. 세계 최초, 그 25년의 이야기. 사흘째 오전, 예정에 없는 자유 시간이 생겼습니다. 오전 일정이 내부 사정으로 취소됐거든요. 주는 오후엔 개발팀 실무진과 간담회가 잡혀 있으니 그 전까지 쉬시라고 했어요. 저는 쉬는 대신 준을 붙잡았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홍보 전시관 들어갈 수 있어요? 준이 잠깐 확인하더니 됩니다. 했어요. 언론인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전시관 안에는 첨광 관련 개발 자료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패널마다 설명이 붙어 있었고 실물 크기 모형도 있었어요. 관람객은 저 말고 없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혼자 서서 자료들을 훑는데 뭔가 다른 분위기가 났어요. 박물관 같은 느낌이랄까요. 오래된 것들을 전시해 놓은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묵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패널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개발 연표였어요. 1990년대 후반 국방과학연구소 레이저 무기 연구 시작. 2000년대 초 철판 관통 시험 성공. 2019년 블록1 개발 착수. 2023년 4월 체계 개발 완료 및 전투용 적합 판정. 2024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양산 계약 체결. 2024년 12월 실전 배치 완료. 저는 그 줄기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시작이 1990년대 후반이었어요. 지금이 2026년이니까 25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 나라는 조용히 이걸 만들고 있었던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안. 저는 그 연표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준이 옆으로 다가왔어요. 이 연표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한국 사람으로서 준이 잠깐 연표를 바라봤습니다. 대답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요? 네. 뭔가를 오래 혼자 키워온 느낌이요. 아무도 안 봐줄 때, 아무도 대단하게 안 여길 때 계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나온 것 같은. 저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개발팀 실무진과의 간담회 자리였어요. 30대 중반에서 40 초반으로 보이는 연구원 넷이 나왔습니다. 형식적인 자리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 질문 하나하나에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숫자를 틀리지 않았고 한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원이 설명해준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광섬유 레이저 방식을 선택한 게 핵심이었습니다. 출력 확장이 유리하거든요. 지금은 20kW지만 블록 3에서는 100kW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쯤 되면 전술급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100kW면 어느 수준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국 레이저 무기 최대 출력이 100kW라고 발표했죠. 우리가 거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저는 그 단어를 노트에 받아 적으면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이스라엘 레이저 방공 시스템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에요.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 실전 경험도 있는 나라죠. 한국이 그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이 말했어요. 블록2는 기동형입니다. 차량이나 함정에 탑재할 수 있어요. 고정형인 블록 1의 한계를 넘는 거죠. 언제 완성됩니까?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완성 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간담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준이 제 옆을 걸으면서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처음 오실 때랑 비교하면.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한 챕터 분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기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표정에 뭔가가 있었는데 잘난 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어요. 처음부터 나흘째 오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특별히 허가한 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천광 운용 시뮬레이션 훈련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실제 배치 현장은 아니었지만 운용 요원들이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하는 걸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자리였어요. 이런 자리가 외국 기자에게 열리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고 준이 귀띔해줬습니다. 훈련장 안으로 들어서자 운용 요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25에서 30 사이로 보이는 젊은 병사들이었어요. 제가 들어가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는 눈빛이 진지했어요. 이미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다수의 소형 드론이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침투하는 상황이었어요. 화면에 붉은 점들이 한꺼번에 여럿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복잡해 보였는데 운용 요원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클릭 몇 번, 드래그 몇 번. 그게 전부였어요. 붉은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순서가 있었어요.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것부터, 각도가 위험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즉각적으로 판단하면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20초가 채 걸리지 않았어요.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드론과 함께 소형 비행체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더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운용 요원이 이번엔 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손이 화면 위를 오갔어요.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는데 손의 속도가 조금 달랐습니다. 30초. 화면이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수첩을 들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적지 않고 있었어요. 적는 걸 잊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적을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게 너무 선명해서 말로 옮기면 오히려 희미해질 것 같았어요. 훈련이 끝나고 저는 운용 요원 중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27살이라고 했어요. 키가 크고 눈빛이 맑은 젊은 병사였습니다. 이 무기 쓰면서 기존 대공 장비랑 가장 크게 다른 게 뭔가요? 그 병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꽤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탄약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요. 탄약 걱정이요. 네. 기존엔 미사일 몇 발 남았나 항상 계산하면서 교전해야 했거든요. 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껴야 하는 거죠. 그 압박이 생각보다 커요. 천광은 전기가 있으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탄약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걸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이해하는 건 달랐어요. 전장에서 탄약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교전해야 하는 사람의 심리를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병사는 그 압박이 없다고 했어요. 당연한 것처럼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취재 현장에서 감정이 올라오는 건 프로답지 않다고 생각해온 사람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준이 말했어요. 콜 기자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잠깐 하늘을 봤어요. 12월 서울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차가웠고요. 그 하늘 어딘가에서 지금도 천광이 돌아가고 있겠죠. 저 27살 병사처럼 누군가가 화면을 보면서 조용히 저는 준에게 말했습니다. 기사 제목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어요. 저도 앞을 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보였습니다. 닷새째 저녁, 저는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온 건 저녁 8시였어요. 마이크의 영상통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받았어요. 화면에 마이크의 얼굴이 떴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표정이 풍부한 사람은 아닌데 지금은 아예 굳어 있었어요. 콜, 초고 언제 보낼 거야? 마감 전까지는 보낼 수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미국이 앞선다는 기사가 아니라 한국이 실전 배치면에서 먼저 치고 나갔다는 기사로요. 그게 팩트니까요. 마이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팩트. 출력에서 우리가 한참 앞서는 것도 팩트잖아. 그것도 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마이크, 지금 이 순간 실제로 하늘을 지키고 있는 레이저 무기는 한국 것이에요. 우리 건 아직 시험 단계고 그걸 안 쓰면 독자를 속이는 거예요. 마이크가 화면 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독자들이 누군지 생각해봐. 콜. 국방부 관계자들, 방산업계 사람들, 군 관련 싱크탱크. 그 사람들한테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는 기사를 내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불편해하겠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야. 우리 광고주 중에 방산업체가 몇 개인지 알잖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마이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20년 동안 이 잡지를 키워온 사람이에요. 잡지가 살아남아야 기자들도 있는 거라는 논리를 저도 압니다. 그래도 마이크, 나 15년 동안 사실을 써왔어요. 불편해도 사실이면 썼고 독자가 싫어해도 맞으면 썼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이번에 그걸 안 쓰면 난 앞으로 어떤 기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화면 속 마이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뭔가를 계산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독자, 광고주, 편집 방향. 그 모든 걸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천천히 말했어요. 초고 보내. 보고 얘기하자. 읽어보고 자르겠다는 거예요? 읽어보고 얘기하자는 거야.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봤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서울 밤 소리가 창밖으로 희미하게 들렸어요. 차 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람 소리.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빈 화면이 저를 바라봤어요. 마이크가 초고를 받아서 어떻게 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자를 수도 있었어요. 방향을 바꾸라고 할 수도 있었고요. 최악의 경우엔 기사 자체가 안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써야 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쳤어요.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근데 멈추지 않았어요. 기사를 절반쯤 썼을 때 마이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어요. 짧았습니다. 내일 아침 6시, 화상회의, 본사 편집위원회 전체.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편집위원회 전체, 마이크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디펜스 리뷰 편집위원회는 총 7명입니다. 발행인, 편집장, 수석 편집위원 5명. 그 사람들이 전부 모인다는 건 기사 하나를 검토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글이 써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그려봤어요. 기사가 통째로 폐기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핵심 내용이 빠진 채로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것도 아니면 제가 방향을 바꾸라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어느 쪽이든 좋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서울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어요. 멀리 남산 방향으로 불빛이 몇 개 보였는데 이 도시가 잠들지 않는다는 걸 새벽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 박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북한 드론이 청와대 위를 날아다니는 나라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뭔가가 건드려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려움이 기술을 만든다는 것, 절박함이 25년을 버티게 한다는 것. 저는 그걸 기사에 쓰고 싶었습니다. 숫자와 스펙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요. 근데 그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화상회의에 접속했어요. 화면에 얼굴들이 하나씩 떴습니다. 마이크, 발행인 로버트 챔버스, 수석 편집위원들.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서울은 오전 6시였지만 워싱턴은 저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녁에 일부러 모였다는 건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보여줬어요. 로버트가 먼저 말했습니다. 발행인답게 단도직입이었어요. 콜, 마이크한테 기사 방향 들었어.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내보낼 수 없어.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야. 첫째, 우리 독자층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야. 둘째, 방산업체 광고주들과의 관계. 셋째, 이게 나가면 우리 잡지가 반미 성향으로 비칠 수 있어. 반미 성향이요. 저는 그 말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로버트, 팩트를 쓰는 게 반미예요? 한국이 먼저 실전 배치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안 쓰는 게 오히려 독자를 속이는 거 아닌가요? 로버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콜, 우리 잡지가 25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잖아. 독자와의 신뢰야. 그 신뢰가 무너지면 잡지도 없어. 독자를 속이는 게 신뢰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면 속 얼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이크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로버트가 천천히 말했어요. 일주일 줄게. 다시 생각해봐. 방향을 조정하면 기사는 실을 수 있어.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화면이 꺼진 노트북을 바라봤습니다. 방 안이 아주 조용했어요. 서울 아침이 창밖으로 밝아오고 있었는데 저는 그 빛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일주일. 방향을 조정하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방향을 조정한다는 건 결국 핵심을 빼라는 얘기였습니다. 한국이 먼저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을 빼고 미국이 출력에서 앞선다는 것만 남기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기사는 나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제가 이 취재에서 본 것들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25년의 연표를, 정 박사의 눈빛을, 27살 병사의 말을, 탄약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을.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기자라는 직업이 처음으로 무섭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포기가 필요한 직업이 되는 순간. 사실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써도 되는 사실을 고르는 사람이 되는 순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취재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하루 혼자 있고 싶다고. 준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호텔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고 그냥 걸었어요. 서울 도심을 한동안 걸었습니다. 청계천 쪽으로 내려갔어요. 낮인데도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끝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어요. 청계천 변에 앉았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12월 물이니 차가웠겠지만 졸졸 흐르는 소리는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기자가 된 건 25이었습니다. 처음 취재 나갔던 날이 생각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현장에 뛰어들었고 무서웠지만 노트에 뭔가를 적으면서 이게 내일이라는 걸 처음 느꼈죠.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 그게 제가 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본사는 그 15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써도 되는 것과 쓰면 안 되는 것을 나누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 선을 한번 넘으면 다음엔 더 쉽게 넘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제가 기자인지 홍보 담당자인지 모르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이었어요. 콜 기자님, 지금 어디 계세요? 청계천이요.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15분쯤 뒤에 준이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말없이 제 옆에 앉아서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손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청계천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준이 먼저 말했어요. 본사에서 연락 왔죠. 네. 기사 방향 바꾸라고요. 네. 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한참 물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득하려 들지 않았어요. 위로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잠시 후 준이 말했어요. 콜 기자님, 제가 하나만 말해도 될까요? 하세요. 청광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25년 동안 이걸 만든 사람들,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계속했어요. 예산이 끊겨도, 포기하라고 해도요. 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세상에 전하는 것도 결국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다 졌어요. 청계천 변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물이 불빛을 반사하면서 흘렀어요.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뭔가가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게 내려앉는 게 아니라 흔들리던 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준. 네. 이 기사 쓸 거예요. 방향 안 바꿀 겁니다. 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차가웠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걸을 수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면서 저는 노트북을 생각했습니다. 아까 절반쯤 써놓은 기사가 거기 있었어요. 오늘 밤 끝내야 했습니다. 본사가 어떻게 하든 제가 먼저 완성해야 했어요. 쓰고 싶은 게 있을 때 써야 합니다. 나중엔 못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숙소에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9시였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들을 잠깐 바라보다가 커튼을 쳤어요. 지금은 저 바깥이 아니라 이 화면만 봐야 했으니까요. 절반쯤 써놓은 기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읽으면서 뭔가가 맞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팩트는 다 있었어요. 실전 배치, 발사 비용, 개발 연표. 근데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요. 저는 새 문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정 박사가 했던 말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북한 드론이 청와대 위를 날아다니는 나라니까요. 그 한 문장을 쓰고 나니 뒤가 따라왔습니다. 25년의 연표, 예산이 끊기고 다시 시작한 이야기. 철판 관통 시험에 성공했던 2000년대 초반의 어느 날, 그리고 27살 병사가 했던 말. 탄약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 저는 멈추지 않고 썼습니다. 새벽 2시가 됐습니다. 기사가 완성됐어요. 저는 다 쓴 기사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약간 떨렸어요. 잘 쓴 기사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내보내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사가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이크가 화낼 수도 있었고, 업계에서 어떤 말이 돌 수도 있었어요. 최악의 경우, 디펜스 리뷰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딱 3초였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기사가 날아갔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잘 됐든 안 됐든 제가 할 일을 한 거였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못 잔 잠이었어요. 서울 새벽이 창문 너머로 조용히 밝아오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 8시에 마이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였어요. 화면을 보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받았어요. 읽었어. 마이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용했어요. 화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드러운 것도 아닌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말할게. 네. 처음엔 자르려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번 읽었어. 3번 읽었고 마이크가 잠깐 멈췄습니다. 콜, 이 기사에 정 박사 얘기 있잖아. 북한 드론이 청와대 위를 날아다니는 나라라는 말. 네. 그 문장 읽으면서 나 멈췄어.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가 레이저 무기를 기술 경쟁으로만 봐왔는데 이 나라 사람들한테 그건 생존의 문제였던 거잖아. 그 차이를 나는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내보낼게. 2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2글자를 제대로 들은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이크,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보낸다고. 한 글자도 안 자르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았어요. 로버트는요. 내가 설득했어.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기사라고. 독자가 불편해도 광고주가 뭐라고 해도 이걸 안 내면 우리가 잡지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아침 공기가 들어왔어요. 차가웠지만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고맙긴. 좋은 기사야, 콜. 오랜만에 진짜 기사 읽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이상하게 다르게 보였어요. 저 사람들 위로 지금 이 순간 천광이 하늘을 지키고 있겠죠. 소리도 없이, 연기도 없이. 그리고 저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모를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하고 몰라도 되는 거죠. 누군가가 알고 있으면 되니까요.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사 나간다고. 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잘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문자였는데 이상하게 오래 바라봤습니다. 기사는 다음날 오전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세계 최초. 한국이 먼저 열어젖힌 레이저 무기의 시대.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찬반이 갈렸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히려 이런 기사를 기다렸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항의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들었고 반대로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따로 연락을 해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그 반응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서울을 떠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짐은 전날 밤에 다 쌌어요. 캐리어 하나, 배낭 하나. 올 때와 똑같은 짐이었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짐이 무거워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진 거겠죠. 로비에 내려갔더니 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가는 길을 같이 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준이 물었어요. 기사 반응 봤어요? 봤습니다. 어때요? 복잡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기사 아닐까요? 한쪽만 좋아하면 뭔가 치우친 거니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고속도로로 접어들면서 창밖으로 서울 외곽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2월 아침 하늘이 높고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도시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천광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연기도 없이 25년을 거쳐서 지금 이 하늘 아래 준이 말했습니다. 콜 기자님, 다음에 또 오실 건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오고 싶어졌습니다. 처음 왔을 때랑은 다르게. 처음엔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확인하러 왔죠. 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을 확인하러요. 지금은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창밖을 보다가 말했어요. 지금은 모른다는 걸 알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몰랐다는 걸요. 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말이 없는 웃음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리면서 준과 악수를 했어요. 처음 공항에서 만났을 때보다 손에 힘이 달랐습니다. 편안한 힘이었어요. 준, 고마웠습니다. 진짜로. 저야말로요. 좋은 기사 읽었습니다. 저는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어요. 비행기는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완성된 기사가 열렸습니다. 디펜스 리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댓글이 이미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읽지 않았어요.
읽어봤자 기사가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기사는 이미 세상에 나갔습니다. 대신 노트를 꺼냈어요. 취재 기간 동안 빼곡하게 적어놓은 노트였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어요. 처음 페이지에 적어놓은 문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레이저 무기 시대를 열었다. 저는 그 문장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새로 적었어요. 세계 최초 실전 배치 2024년 12월 대한민국.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일어섰습니다. 배낭을 메면서 한 번 더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 바깥으로 넓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랬어요. 높았고 차가웠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서 오늘도 청광이 하늘을 지키고 있겠죠.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없이 25년을 기다린 끝에 지금 이 순간 저는 게이트를 향해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올 때보다 가벼웠어요. 가벼운 게 아니라 정확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걷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써야 할 기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 기사도 이번처럼 쓸 거예요. 보이는 것을 쓰는 사람으로.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청광은 픽션이 아닙니다. 1990년대 후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절부터 시작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끊기고, 기술 벽에 막히고, 포기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도 계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25년이 쌓여서 2024년 12월 세계 최초의 레이저 대공무기 실전 배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영국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발사 비용 2,000원. 소리도 없고 연기도 없이 드론을 떨어뜨리는 무기. 누군가는 그걸 보고 기술의 진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다른 걸 봤어요. 북한 드론이 청와대 위를 날아다니는 나라가 그 두려움을 기술로 바꿔낸 이야기.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제이슨 콜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취재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시 섰던 그 과정은 청광이라는 무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조용히 하늘을 지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도 없이. 오늘도 서울 하늘 어딘가에서 청광이 돌아가고 있습니다.